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휴전이 시행된 지 오늘로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유엔은 15만여 명의 시리아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야쿱 엘 힐로 유엔 시리아 인도주의 협력관은 오늘과 다음 달 4일 사이 구호품 전달이 계획돼 있다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갈구해온 시리아인들에게 5년여 만에 주어지는 최상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내전 양측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협정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터키가 9차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시리아 관영 언론은 테러 단체들이 터키 국경 인근에서 시리아 라타키아주 마을에 박격포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고위 관리는 시리아 군과 러시아군이 휴전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적어도 6곳의 마을에 공습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이 수도 테헤란에 할당된 16석 가운데 15석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의장인 아야톨라 무함마드 야즈디 등 강경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으로 야즈디 의장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위원들은 8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조만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29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난주 총선거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개혁파와 온건파 후보들은 수도 테헤란 지역구 30석을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로하니 정부에 대한 신임을 더욱 높여줄 전망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시아파 교도 집단 거주 지역에서 어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70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오토바이를 탄 공격범들이 사드르 시내 사람들로 붐비는 휴대전화 판매 시장에서 폭탄을 터뜨려 사망자 외에 1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며 시아파 교도들에 대한 살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최대 수력발전소인 모술댐이 재앙적인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모술시 북부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모술댐은 지난 1984년에 건설됐으며 그동안 구조적 결함으로 지속적인 보수와 시멘트 주입을 통한 보강 공사 등이 절실히 요구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댐이 붕괴돼 막대한 물의 양이 강 하류 쪽으로 휩쓸려 내려올 경우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총선거를 통해 미얀마 의회를 장악한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내일 의회에서 3월 17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일정을 변경하는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수치 여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군부와 최근 몇 주간 진행한 협상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초 대통령 선거 일정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 4월 1일부터 2주 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수치 여사가 정권 이양 조건들을 협상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군부와의 지지부진한 개헌 협상을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 구성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내일 실시되는 11개 주 동시 경선을 앞두고 막바지 득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 선출 자격을 가진 대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남부 지역 경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 지지도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늘 버지니아주와 조지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번 슈퍼화요일 경선을 통해 버니 샌더스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듭 전면적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의 국면 전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초안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중국이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듭 전면적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에 대해서는 또다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다웨이 대표가 29일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과의 오찬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성남 차관은 우다웨이 대표에게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순수 방어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평가했다면서 중국 측이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28일 열린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선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안보리 새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 표명은 안보리 결의 채택이 코앞에 이른 상황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인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과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등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전면 제재에 동의한 만큼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 없이 제재 취지에 맞게 집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지금이 북핵과 관련해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의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의 국면 전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어 한중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핵 개발로는 출구가 없음을 깨닫도록 해야 하고 북한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 역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새로운 결의 채택을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한중 양측이 한반도 평화 안정 대국을 수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我们一致认为有关各方应共同努力维护朝鲜半岛和平稳定大局. 하지만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후 황준국 본부장이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중점을 둔 데 비해 우다웨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안정 대국의 수호를 위한 각 측의 공동 노력을 강조해 관점과 방향의 차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는 중국은 큰 틀에서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전면 이행에는 합의했지만 북한이 향후 안보리의 제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중국 정부의 다음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연히 서로 각각의 큰 틀에서는 제재를 하겠다는 거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지금 다른 단계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제재는 분명히 취하겠는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일단은 또 결국은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또 향후 한 2개월 정도 북한의 태도를 좀 주의 깊게 관망을 하겠다는 입장을 또 같이 했기 때문에 한편 우다웨이 대표는 29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해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을 면담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방안과 결의안 채택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청와대 방문 후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북핵과 북한 문제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3월 3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요청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5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회람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들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주 중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어서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이번에도 중국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6일 VOA에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상당히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 분석관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 씨는 새 결의안이 전례 없이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is exceptionally strong draft that reflects a lot of hard negotiations. 결의안을 살펴보면 문안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논의하고 공들인 흔적이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크릭너 선임 연구원도 오래전에 들어갔어야 할 조처들이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며 새 결의안을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결의안 중 특히 주목되는 조항으로 화물 검색 의무화와 광물 자원 수출 금지를 꼽았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provision is the requirement that all shipments to North Korea be examined. 중국계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고든창 씨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반드시 검색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광물 자원 수출 제한 항목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cargo inspection, the limit on transfer of coal are two very important ones and ones that would make a very 국제사회가 화물 검색과 광물 수출, 특히 석탄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처를 통해 북한 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수도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광물 수출 관련 항목이 이번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저민 실버스텐 객원연구원은 중국이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nd I think if China would radically decrease their imports of North Korean coal, that would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Clearly. 만일 중국이 제재안을 실행해 북한에서 수입하던 광물의 양을 크게 줄이면 북한 경제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설명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크릭너 선임 연구원과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북한의 대중 광산물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이 오면 북한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책대학원의 존 박 연구원은 그동안 대북 제재 결의안에 어김없이 들어갔던 예외 항목을 그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In previous drafts, there has been language saying that humanitarian and economic development activities would not be the focus of the resolution. 이전 결의안에서도 이른바 인도주의 목적의 거래는 제재에서 예외였다는 겁니다. 이번 결의안도 북한 주민들이 생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출 금지에서 예외로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광산물 수출 금지 조처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CSIS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 연구원은 새 결의안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if they would even extend it to the North Korean guest workers in China, that would also be, it would definitely have more of a real impact. 북한이 해외의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제재안이 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광산물 수출 규제와 함께 제재안의 핵심 요소로 지목된 화물 검색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In looking at some of the details, some of the questions I would have are, how would these mandatory inspections for all goods going into and out of North Korea be enforced? 헤리티지 재단의 크링너 선임 연구원은 화물 검색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실효성에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제재안에 유엔 헌장 7장 42조를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을 검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헌장 7장 42조는 특정 국가를 제재할 때 군사적인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새 유엔 결의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제재안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ssue is not what the rules are. The question is what will the Chinese enforce? 제재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든 창 씨는 중국이 이전에도 결의안에 합의해놓고 이를 100%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도 문제는 중국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question is, are they going to follow through on execution? Because 이번 결의안에서도 관건은 중국이 실제로 제재안을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여부라는 겁니다. 대북 제재 분야 전문가인 윌리엄 뉴컴 씨는 새로운 결의안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힘들다면서 중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결의안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 군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새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는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고 항공유 공급 금지는 북한의 하늘길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의 외화와 물자 유입을 동시에 막는 초강력 제재로 평가했습니다. 또 광물거래 제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 북한이 지난해 수출한 지하자원은 총 13억 200만 달러어치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제재들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북한의 군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화물 검색의 경우 군부가 이제 재래식 무기 거래를 하기에 훨씬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중 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입이 통제가 될 경우에도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광물 수출의 경우도 군부에서도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군부가 타격을 받을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장 박사는 또 비행기 연료인 항공유 거래 금지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연간 5만 톤이던 거래 규모가 이미 수천 톤으로 줄었다는 설이 있지만 어찌됐건 북한 공군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한 교수는 민생과 관련한 광물과 원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제재안이 정권과 주민을 불리한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권에게는 일부 이제 통치 자금이나 경제 계획과 관련해서 또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줄의 일부 제한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인민생활과 관련해서는 뭐 적용하는 데 따라서 응통성이 발휘된다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제재안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압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광물 거래 금지에 민생 관련 부분을 제외한 것은 중국이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선다고 하더라도 제재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북한에서 수입할 때 민생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중국이 그것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런저런 모양새를 갖추어서 광물자원 제재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또 이처럼 강력한 제재안이 확정 발표되면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거래하던 업체와 상인들이 거래를 기피하면서 뚜렷한 제재 효과가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재안도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현준 박사입니다. 밀무역이 성행한데 그 밀무역을 중국 공안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중국 공안들도 상당히 많이 부패해 있고 상인들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밀무역이 그대로 성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으로선 또다시 추가 도발 등 반발에 나서는 방안과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협상을 육자회담 틀에서 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핵 육자회담 한국 측 수석 대표로서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가 임명됐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북한 결의안 채택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시점에서 북핵 외교수장이 교체된 것입니다. 김홍균 신임 본부장은 지난 2009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는 대북 정책과 평화체제 문제 등을 담당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산하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냈습니다. 황준국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이미 주재국인 영국 측으로부터 외교관 부임에 동의하는 절차인 아그레망을 받아 영국 주재 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죄의 능력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고 미국에서 열린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참가했던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 방어 공약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국 대표단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 3호 시험 발사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고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인 GBI 발사 시설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군이 ICBM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기회를 최초로 제공하면서 미국이 가진 모든 범주의 방어 능력들이 한국 방어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장 억제수단 운용 연습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은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미국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한국 방위 공약 보장에 기여하는 지상 요격 미사일 GBI 발사 시설도 견학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GBI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요격 수단이며 한국 방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단 추진체인 GBI는 최대 고도가 2,000km로 외기권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으로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B-52 전략 폭격기의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운용 요원들과의 문답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절차와 핵무장 능력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52 전략 폭격기에는 정밀 유도폭탄 12발과 핵무장 때 공중에서 발사하는 핵 순항 미사일 20발, 그리고 재래식 무장 27발을 각각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미군 측이 확장 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의 일정에 맞춰 미니트맨 3호 시험 발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드 배치 논의는 대한민국의 방어에 도움이 되고 미국 측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그런 인식 속에서 한미 간 공동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 규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2월 29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리는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자의적 처형과 고문, 불법적인 구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와 결사, 이동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자이드 대표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한 로마 규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 규약은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다자 조약으로 2002년에 발효돼 현재 전 세계 123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로마 규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만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드 대표는 또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등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배상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됐거나 강제 실종된 피해자 가족들과 해당 국가에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존자와 그 후손들이 즉각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도 초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자이드 대표는 국제사회는 농르플루망 원칙, 즉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3월 15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두리하나 국제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인데요. 이 학교 학생들과 어르신 봉사단이 함께 작은 탁구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한번 자기 맞고 그 다음에 거 맞고 이렇게 튀어야 돼. 옳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탁구장. 1세대와 3세대가 함께 어울린 보기 드문 모습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한수원 시니어 봉사단의 어르신들과 두리아나 국제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작은 탁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옳지. 힘을 보고. 두리아나 국제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작은 대안학교입니다. 2009년에 설립된 이 학교는 탈북 청소년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과 공부뿐 아니라 예체능과 특성화 교육, 야간 방과 후 학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 탁구 교실처럼 다양한 외부 활동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리아나 국제학교의 김지은 교사입니다. 저희 두리아나 국제학교는요, 이제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인데요. 요즘은 탈북자라고 하면 바로 북한에서 온 친구들보다는 사실은 탈북한 어머니들이 나와서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언어도 서툴고 하다 보니까 적응이 어려운데 저희 학교에 와서 말도 배우고 또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 이제 검정고시까지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르신 봉사자분들이 한 달에 2번씩 오셔가지고요. 오늘은 특별히 탁구 이제 토너먼트라고 해서 아이들 탁구도 배우고 또 같이 함께 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작다 보니까 체육 시설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체육 시간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추위에 건강도 지킬 겸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외부 활동 중에서도 특히 이 탁구 교실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저는 여기 들어온 지 제가 없을 때 들어온 분들이라서 지금 3번 정도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친해지진 않았지만 항상 이런 데서 도와주시고 저희 때문에 이렇게 막 이런 데까지 오시니까 감사한 면도 있고 오늘 이렇게 오니까 재밌기도 하고 좀 나이에 맞지 않게 해맑은 분들이 더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애들처럼 막 공 굴러가면 안타까워도 하고 막 안 쳐지면 막 어떡하지 막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하는 행동인데 어른분들이 하시니까 동심이 조금 발동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디 가서 저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랑 놀겠어요. 그런 면에서 좀 감사한 거 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쌤들도 있고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치는 게 어려워요. 맞출 수가 없어요. 탁구 공이나 이게 채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자, 손녀뻘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게 즐거운 건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 봉사단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 교실이 있어서 봉사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왔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어린이 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봉사를 하면서 봉사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한에서 잘 좋은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잘 이렇게 생각을 또 행동을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활기차고 좋아요. 애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거기 안에서만 있었던 봉사보다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더 활기차고 애들이 너무 여기에 집중을 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막상 쳐보면 안 되죠. 옛날 실력이 안 나오죠. 더 잘 쳤죠. 근데 지금 영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친 사람하고 쳐야 이게 늘어요. 근데 서로가 못 치니까 잘 되지는 않아요. 같은 뭔가 공유하는 느낌? 뭐 그런 거 있어요. 두리아나 국제학교에서는 탁구 교실뿐 아니라 영화 관람이나 범죄 예방 교육, 소방훈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같은 탁구 대회나 글짓기, 그림 공모전 같은 다양한 대회를 열어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꿈도 생겼습니다. 이름은 조은혁이고요. 나이는 12살이에요. 1년 정도 됐어요. 학교 다닌 지는 한 1년 됐어요. 영어랑 과학, 또 수학, 국어 과목들은 전부 배우고 있어요. 밥도 주고요. 잠도 여기서 잘 수 있으니까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제 꿈은 3가지예요. 과학자, 대장장이, 그리고 목사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작은 탁구 대회를 마치고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더 친해졌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 봉사단은 앞으로도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시니어 봉사단뿐 아니라 여러 회사나 단체에서도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두리하나 국제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한국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특수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움츠러들고 오히려 자신감을 잃기가 쉬운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했다는 것이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저희가 앞으로 통일 세대에 글로벌한 인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작게는 저희 이제 남한 사회에서 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어른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합을 할 때는 3세트를 할 거예요. 3세트가 너무 짰나?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란 총선에서 개혁파와 중도파가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시리아 휴전이 사흘째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과 내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미국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먼저 이란 총선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 주말에 실시된 이란 총선에서 개혁파와 중도파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면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추진해온 개혁 개방 정책에 더 많은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강경 보수파는 의석수가 크게 줄 전망입니다. 예, 자 총선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예, 이란은 이번에 총 290석의 의회 의원을 뽑는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란 최고 지도자를 결정하는 국가 지도자 운영위원 88명도 함께 뽑았는데요. 아직 최종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공식 집계를 보면요. 이 수도 테헤란의 경우 의석 30개석을 이 개혁파와 중도파 후보들이 모두 차지했고요. 지방 의석 중에서도 현재까지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난 곳 절반 이상을 개혁파와 중도파가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파와 중도파가 의회의 다수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네, 현재 의회에서는 개혁파 중도파의 비율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죠? 이 맞습니다. 지금은 의회에서 강경파가 전체 290석 중에 180석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이 개혁파와 중도파로 의회의 중심이 넘어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국가 지도자 운영위원 선거는 어떻습니까? 예, 역시 개혁파와 중도파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윤곽이 드러난 테헤란의 경우 16명 가운데서 개혁파와 중도파가 15명을 차지할 걸로 전망되고요. 특히 현재 국가 지도자 운영회 위원장인 강경 보수 인사 아야톨라 모함마드 야즈디도 낙선했습니다. 국가 지도자 운영위원은 임기가 8년이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결정하는 건데요.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76세 고령입니다. 때문에 후임자는 이번에 선출된 위원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자 기존에는 강경파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의회인데 네. 이번에 이제 개혁파와 중도파가 약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뭘까요?
예, 로하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한 이란 유권자들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중도 개혁파인 이 로하니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핵 문제 해결 그리고 개방을 통한 이 경제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또 지난해 주요 6개국과의 핵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서 이 제재가 풀리고 본격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최종 총선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의회 내 강경파 비중이 줄면서 앞으로 로하니 정부의 이 개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그만큼 사라지게 된 거고요. 대신에 개혁파가 이 중도파 자리를 차지하면서 더 많은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예. 자, 로하니 대통령의 그 개혁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자, 이번 총선에 대해서 로하니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개표 초기에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정부에 신뢰와 힘을 줬다면서 유권자들이 이번 투표로 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후 이란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경쟁은 끝났다면서 이란의 국가적 능력 또 국제 기회를 통해서 경제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하메네이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예, 하메네이는 당선자들이 이란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외부의 간섭은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개발이라면서도 이 국가의 존엄을 침해당하는 명목상의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리아 소식인데요. 지난 27일 시리아가 휴전에 돌입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휴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다수 반군이 미국과 러시아 중재로 지난 27일 영시르기에서 이 휴전에 돌입했으니까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예. 예, 휴전을 일부 위반했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스테판 데 미스트라 특사는 휴전이 계속 유지되면 다음 달 7일에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평화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휴전은 이 시리아 정부와 또 휴전 안에 동의한 일부 반군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 휴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시리아 정부와 시리아 최대 반정부 연합이 참여하면서 휴전이 성립됐습니다. 예.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휴전은 휴전에 참여한 반군들에게만 적용되고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이나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 전선 같은 테러 세력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미군도 이 ISIL 근거지인 시리아 라카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전은 시리아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이 감시를 맡고 있고요. 여기에는 사우디, 이란, 터키 등 주변국과 UN, 유럽연합, 아랍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러시아가 휴전 합의 후에 반군 지역을 공습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일부 반군 측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확인된 건 아니고요. 러시아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시리아 현지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이 마을 6곳에 공습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공습의 주체가 시리아 정부군인지 아니면 러시아군인지 또 이 공습이 가해진 곳이 반군 지역인지 이 테러 세력이 점령한 곳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앞서 반군들은 러시아가 이 테러 세력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반군에 대한 공습을 계속할 것을 우려했었는데요.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휴전을 어기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면서 이 반군에 대한 공습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반대로 러시아는 이 터키의 휴전 위반을 지적했다고요. 예.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에 폭력을 가했다면서 이는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관영 언론은 테러 단체들이 이 터키 국경 인근에서 시리아 라타키아주 마을에 박격포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리아 관영 언론은 그동안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반군은 모두 테러 단체로 지칭해 왔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세력을 지칭하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예. 자, 휴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휴전이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네, 반 총장이 오늘 제네바에 있는 유럽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시리아 내정 5년 만에 처음으로 휴전이 이뤄졌으며 일부 사건은 있지만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 주재로 다음 달 7일에 시작되는 평화회담이 상호 신뢰를 쌓는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도 휴전 합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미스트라 특사는 휴전이 계속 유지되면 이 다음 달 7일에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 사이의 평화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엔은 시리아 내 구호품 전달 계획도 밝혔다고요? 예, 유엔이 15만여 명의 시리아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야쿱 엘 힐로 유엔 시리아 인도주의 협력관은 이번 주 안에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10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선거 운동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이에 앞서서 지난 주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를 거뒀죠. 예, 클린턴 후보가 7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26%를 얻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을 크게 이겼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특히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ABC 방송이 실시한 출구 조사에 따르면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약 60%가 흑인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86%가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50%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네. 어떻게든 이제 이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였을 텐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군요. 예,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이 선거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슈퍼 화요일을 향해서 가자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지난 주말에 미네소타주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면서 이 소수의 선거 자금 기부자들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를 세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바로 내일이 이제 슈퍼 화요일인데요. 슈퍼 화요일 경선에 참여하는 주에서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의 경우 미국 내 11개 주 그리고 미국령인 사모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클린턴 후보가 이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조지아주, 아칸소, 엘라베마주에서 이 두 자릿수의 격차를 보면서 지지율이 앞서고 있고요. 이 샌더스 후보는 지역구인 버몬트주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고요. 오클라호마주에서 근소한 차로 클린턴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이 클린턴 후보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전해주셨는데, 네. 자, 이번 그 슈퍼 화요일에 참가하는 주들 대부분 흑인들이 좀 많은 남부에 위치해 있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부주에서 클린턴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젊은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같은 지지 기반을 다른 인종, 다른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게 숙제라고 전문가들은 그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공화당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공화당 경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판도 나왔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여전히 트럼프 후보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야가 있지만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남은 후보들 가운데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물리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가 바로 트럼프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처음으로 연방 상원 의원의 지지도 받았는데요.
엘라베마주를 대표하는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 의원이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의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것만큼 재산이 많지 않거나 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는데 자, 다른 공화당 후보들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다고요? 네, 두 연방 상원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후보 그리고 테드 크루즈 후보가 지난 몇 년 동안의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후보에게도 공개하라고 촉구했고요. 반면 트럼프 후보는 지난주 토론회에서 해마다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슈퍼 화요일 참가주에서 우리 공화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의 경우 내일 13개 주에서 예비선거 또는 당원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버지니아주와 조지아주, 오클라호마, 테네시, 버몬트주 등 대부분의 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후보의 지역구인 텍사스주의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는데요. 일부는 크루즈 후보, 일부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2도, 남포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3도, 강계는 최저 영하 16도,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개성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4도, 해산 최저 영하 22도, 최고 영하 3도, 풍산은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하 2도, 선봉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휴전이 시행된 지 오늘로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유엔은 15만여 명의 시리아 봉쇄 지역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야쿱 엘 힐로 유엔 시리아 인도주의 협력관은 오늘과 다음 달 4일 사이 구호품 전달이 계획돼 있다며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갈구해온 시리아인들에게 5년여 만에 주어지는 최상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내전 양측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협정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터키가 9차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시리아 관영 언론은 테러 단체들이 터키 국경 인근에서 시리아 라타키아주 마을에 박격포를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고위 관리는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이 휴전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적어도 6곳의 마을에 공습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이 수도 테헤란에 할당된 16석 가운데 15석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의장인 아야톨라 무함마드 야즈디 등 강경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는 것으로 야즈디 의장은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위원들은 8년 임기를 보장받으며 언젠가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29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난주 총선거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쯤 나올 전망입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개혁파와 온건파 후보들은 수도 테헤란 지역구 30석을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로하니 정부에 대한 신임을 더욱 높여줄 전망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 시아파 교도 집단 거주 지역에서 어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70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경찰은 오토바이를 탄 공격범들이 사드르 시내 사람들로 붐비는 휴대전화 판매 시장에서 폭탄을 터뜨려 사망자 외에 1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인터넷에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며 시아파 교도들에 대한 살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번 공격은 ISIL이 최근 패배하자 그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최대 수력발전소인 모술댐이 재앙적인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미국이 경고했습니다. 모술시 북부 티그리스 강에 위치한 모술댐은 지난 1984년 건설됐으며 그동안 구조적 결함으로 지속적인 보수와 시멘트 주입을 통한 보강 공사 등이 절실히 요구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은 댐이 붕괴돼 막대한 양의 물이 강 하류 쪽으로 휩쓸려 내려올 경우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은행들의 자금 보유고에 영향을 미치는 지급준비율을 또다시 인하했습니다. 중국이 은행 지급준비율을 낮춘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든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종전 대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7%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시중에 그만큼 통화량이 공급되는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총선거를 통해 미얀마 의회를 장악한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내일 의회에서 3월 17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일정을 변경하는 안건을 다룰 계획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수치 여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 군부와 최근 몇 주간 진행한 협상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 선거 일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부와의 진지한 개헌 협상을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 구성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